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첫 종전 협상에서 별 소득을 얻지 못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바다에서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선 이 역봉쇄는 2시간 후 시작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각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의 해상교통을 봉쇄할 예정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이란 항구는 물론 이란 연안 해역에 드나드는 모든 나라 선박이 대상입니다. 이란이 아닌 다른 걸프 국가를 오가는 선박은 제외됩니다. Probably heard that a lot of very good things are happening with regard to the Strait, Hormuz, and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for our country. It's been very strong.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결렬 이후 역봉쇄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 미 해군의 해상 봉쇄가 이뤄지면 이란은 바닷길이 막혀 원유 수출과 전쟁에 필요한 물자 수송이 불가능해집니다. Other nations are working so that Iran will not be able to sell oil.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제한적 타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확전 우려도 일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란이 다시 협상에 나설 걸로 본다며 대화 여지는 남겼습니다. We had a meeting that lasted 21 hours. We understand the situation better than anybody, and Iran's in very bad shape.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해상 봉쇄를 지렛대로 이란의 핵포기까지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은 군사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란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란을 압박하는 역봉쇄 작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 작전은 이란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란의 남부 해안선은 2,400여 킬로미터, 최대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항을 비롯해 곳곳에 주요 항구가 포진해 있어 전면적인 봉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나 오만만 공해상에서 표적 선박만 속간에 단속하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작전이 시작되면 2개 항모 강습단급 전력이 공중 엄호를 막고 구축함과 호위함 10여 척이 해협 안팎을 양쪽에서 틀어막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Inside the Gulf, Fareed, you've got probably half a dozen American warships, and you'd want to bring in the Emirati Navy, the Saudi Navy, so you'd try and bottle it up on both sides. 이란의 통행료를 내고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도 차단해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문제는 이란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정규 해군력은 상당 부분 잃었지만 해협 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소형 고속정 전력은 절반 이상 건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 군함들이 이란의 자폭 드론과 수상정 또는 기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입장에선 전면전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란이 대체 수출 기지로 육성해온 자스크와 차바하르항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어 미군의 작전 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란 역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이 오판하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응을 송영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던 현지 시간 11일, 미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자 이란 혁명 수비대가 경고 무전을 날립니다. You must alter course and go back to the Indian Ocean immediately. If you don't obey my order, you will be targeted. 그래도 미 군함은 항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This is Coalition Warship 121, engaged in transit passag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No challenge is intended to you. This is Japan Navy. Last warning, last warning, last warning. 결국 발포 경고를 받고 미군이 회항했다고 이란은 주장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미 군함이 이란의 정찰 드론 한 대를 격추했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상 선박들을 조준경에 담은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모든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단도
미국이 싸운다면 싸우고 어떠한 위협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며 보복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극적으로 성사된 종전협상의 판이 깨지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전선이 확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이란은 여기에 더해 홍해를 봉쇄하는 맞불 카드까지 내비쳤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싼 바다 전역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만을 연결합니다. 자, 노지영 기자, 그간 우려했던 일인데요. 이란이 미국의 역봉쇄에 맞서 후티 반군을 이용하겠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친이란 세력 저항의 축인 예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를 봉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란 해상 봉쇄, 바브엘만데브 곧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바브엘만데브는 홍해 관문인 해협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량의 12% 정도가 지나며 후티 반군의 영향력에 노출된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그동안 홍해가 우회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곳마저 봉쇄된다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네, 이란 봉쇄, 미국의 역봉쇄까지 앞둔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어떻습니까? 해협을 통과하려던 각국 유조선들이 또다시 기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산 원유를 싣기 위해 해협에 진입하려던 몰타 국적 유조선 한 척이 결국 못 가고 오만만 인근에 정박 중입니다.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은 해협을 통과했지만 원유를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관련 선박 두 척은 해협을 빠져나왔는데 미국의 역봉쇄 예고로 호르무즈 해상교통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력으로 통제하려고 할 경우 새로운 충돌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노 기자가 있는 오만은 그간 핵협상 중재국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움직이고 있죠? 오만이 다시 세계 각국과 소통하면서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부 장관은 쿠웨이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장관들과 통화하고 교전을 종식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휴전 연장과 미국과 이란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오만은 앞서 이란 전쟁 발발 전까지 양국 간 핵 협상을 중재하는 등 중동 분쟁에서 카타르와 함께 중재국으로 역할을 해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잠시 기대했던 우리 선원들은 다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해협을 통과하면 폭파하겠다는 이란의 위협 속에 인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바다 위 곳곳에 배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두바이 앞바다의 어제 상황입니다. 레이더로 보면 얼마나 많은 배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갇힌 우리 선원들은 휴전 발표로 고립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잠시 품었다가 협상이 결렬되며 다시 무기한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우리 선원은 KBS와의 연락에서 협상에 대해선 애당초 반신반의하고 있었다며 아쉽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해협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부식과 식수, 생필품엔 여유가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서 선원들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란이 민간 선박을 위협하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어제 몇몇 외국 선박들이 이란 해군의 무전으로 호르무즈를 통과하겠다고 밝히자 이란 측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Transi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without the permission of Iranian Navy will be targeted and destroyed. Out. 선박들이 통상 사용하는 무전이어서 대부분 해당 경고를 들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선언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 속에 선원들이 이제 인질 신세라는 한탄도 나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아예 이제 통제한다고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서로 간의 이제 교전이나 이제 재개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 이제 서로 협박을 하잖아요. 인질극 수준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주말 이란에 도착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는 이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호르무즈 통항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첫 협상은 소득 없이 끝났지만 협상의 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물밑에서 중재를 이어가며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김경 특파원,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파키스탄 정부는 아직 공개적인 중재 활동에 나선 건 아니지만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만나본 현지 언론인도 협상이 다시 열리기를 희망했습니다. More opportunities. We hope more opportunities from America and Iran talks may continue. 파키스탄 정부는 이미 미국과 이란에 재협상 중재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파키스탄 고위 당국자가 현지 언론에 전했습니다. 앞서 협상을 중재했던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지시에 따라 2차 회담 성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 국제사회도 종전협상 결렬 이후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새로 취재된 내용이 있죠. 네, 미국은 이란에 최종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핵개발 포기와 호르무즈 봉쇄 해제 등 최종안을 던진 뒤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높은 수위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벤스 부통령이 협상장을 걷어차고 나온 것도 협상 결렬 뒤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한 것도 이런 전략에서 풀이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핵을 지렛대로 버티며 장기전으로 맞서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악수를 나누는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회담 분위기가 매우 냉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이 의견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재협상 개최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장에서 등을 돌린 날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전선으로 갔습니다. 협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쟁은 계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방탄복을 입고 레바논 남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והם נלחמים היטב, המלחמה נמשכת, עשינו עבודה ענקית, הישגים אדירים, 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ה.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을 거의 점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원 1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군이 이란과의 전쟁 재개 준비에 나섰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군 참모총장이 준비태세 격상을 지시했으며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다는 고위 국방당국자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제 요청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המערכה טרם הסתיימה, אבל כבר עכשיו אפשר לקבוע בבירור. יש לנו הישגים היסטוריים. 오는 14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워싱턴에서 협상에 나서지만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휴전 첫날에만 레바논 사망자가 350여 명, 개전 이후론 2,000명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ما حسينا إلا عاصفة ونزلت علينا. عندي 4 شهداء في البيت.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2일 예정됐던 네타냐후의 뇌물과 사기 혐의 재판은 법원이 긴박한 안보 상황이라는 네타냐후 측 요청을 받아들여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이번 협상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은 건 이란 핵 문제였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놓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또 이란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이달 초 벙커버스터 공습으로 이란의 핵 시설을 상당 부분 파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은 440kg 정도, 20% 농축 우라늄은 약 91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한 이스파한 외에도 포르도와 나탄즈 등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일부 손실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 없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종전 협상안에 이란의 핵 포기를 포함시킨 겁니다. 60% 농축 우라늄은 빠르면 며칠 안에 90%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9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비축량이 그대로라면 핵탄두 최소 4-5개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난리거든요. 그 전에 바이든 때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앞으로 14일이면 된다 맨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해외로 반출하거나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20% 고농축 우라늄만 강조하며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종전 협상은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한편 북한도 핵무기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특히 핵무기의 원재료 격인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공장이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먼저 이예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황해북도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 공장입니다. 인근 광산에서 채굴한 우라늄 광석을 핵무기 제조 중간 원료인 우라늄 정광으로 가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일대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올해 초 용매를 추출하고 침전시키는 공장 내 핵심 시설의 지붕 공사가 시작됐는데 최근 지붕이 선명한 파란색 지붕으로 바뀌어 공사가 마무리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시설 보수나 정비를 통해서 우라늄 정광 생산 라인이 계속 가동되는 신호로 판단됩니다. 공장 내 화물 열차가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최종 생산물을 영변 핵시설 등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련 과정에서 나온 고체 폐기물을 쌓아놓은 구역의 면적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자탄 생산 능력을 확장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수량 고도화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전력망 연결과 원심 분리기 설치 등 내부 설비 작업이 진행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동될 경우 영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배 가까이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달 전 9차 당대회 때 핵무기 확충 의지를 드러냈는데 핵시설 확장과 현대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다양한 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에 열을 올리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내일 한국을 찾아 이 같은 상황 등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시설 현황은 어떤지 김경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자연에서 가져와 농축하는 우라늄, 그리고 인공 제조하는 플루토늄, 두 가지 핵물질을 모두 생산합니다. 먼저 우라늄을 볼까요? 황해북도 평산, 이곳에서 핵무기 제조의 첫 관문인 정련이 진행됩니다. 우라늄 광석을 캐내 우라늄 정광, 일명 옐로 케이크라는 중간 원료로 만듭니다. 그 다음은 농축입니다. 현재 농축 시설은 영변, 구성, 강선에 있는 거로 정부는 파악 중입니다. 북한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고 있는데 최근엔 영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1개 더 만들어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 물질인 플루토늄.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재처리를 통해 생산합니다. 영변엔 1990년대에 건설이 중단된 50메가와트급 원자로도 있는데요. 최근 KBS가 시설 정비 모습을 포착했는데 정보당국도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생산한 핵탄두는 약 50기로 추정되고 추가로 40기 이상 조립 가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유한 핵 물질은 우라늄은 최대 2,000kg, 플루토늄은 최대 78kg으로 추정됩니다. IAEA는 북한이 지난 30년간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10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확대 정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거로 보입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발 위기 대처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7년 만에 국빈 방한한 폴란드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폴란드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게 멀지요.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까지 핵심 의제는 줄곧 방산 협력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Korea obok Stanów Zjednoczonych jest naszym najważniejszym partnerem, jeśli chodzi o zbrojenia.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체결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투스크 총리도 직접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중동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내 방산업계 대표들도 참석한 오찬. 두 정상은 노동자 출신이란 배경과 민주화 역사 등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았고 신뢰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방산협력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신뢰가 To, co nas łączy, to nie tylko współpraca, to nie tylko wspólne interesy, ale głęboka, oparta na zaufaniu i wspólnych wartościach przyjaźni.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6.3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대결 구도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 파란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결집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야 대진표를 이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구는 16곳입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는 서울,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맞붙을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결정되는데 이미 대결이 시작된 것처럼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인천에선 친명 박찬대, 현역 유정복의 대진표가 일찌감치 완성됐고 경기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상대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또 다른 승부처 부산은 전재수 의원과 박형준 시장의 대결이 확정됐죠. 경남은 김경수 대 박완수, 전직 현직 도지사가 맞붙고 울산은 김상욱, 김두겸, 강원도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진태 현 도지사의 대결입니다. 대전은 허태정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돼 국민의힘 이장우 현 시장과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를 받아든 민주당은 압승을, 국민의힘은 막판 결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파란을 일으켜 6월 3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로 시민들의 선택을 정당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모두 골칫거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후폭풍을 수습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은 이번 주 대부분 완료될 예정인데 막판 무소속 출마, 단일화 등으로 선거 구도가 완전히 정리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해당 지역이 10곳이 넘는 미니 총선급입니다. 당 대표급 인사들도 대거 나섭니다. 재보궐선거 구도는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잠정 확정된 곳만 10곳입니다. 여야 공천 상황에 따라 현역 의원이 추가로 후보로 결정되면 최대 16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곳은 부산 북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며 이곳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을 후보로 점찍고 설득 중입니다. 8분 능선까지 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2분 능선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겠다 3파전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은 민주당 집안 싸움이 관심사입니다.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두 지역을 두고 전직 당대표의 전 시장, 대통령 측근까지 3명이 뛰어들었습니다. 경기 안산갑은 이른바 친문에 친명 인사가 후보 자리 하나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경기도 출마가 유력한데 민주당, 다른 소수야당 후보와 대결이냐, 선거연대냐, 수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선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 결과와 주호영 의원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한두 곳 재보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시장 출마를 접고 대구 재보선에 나서라고 설득 중입니다. 이번 재보선 지역 대부분은 원래 민주당 지역구였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구 외에 한 곳이라도 승리를 거둔다면 의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네, 로봇이 일하는 시대. 오늘은 음식점 주방으로 갑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사람의 손맛까지 내는 로봇들을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달궈진 팬에 재료를 넣자 불을 조절하고 팬을 앞뒤로 흔드는 이른바 웍질까지. 쭈꾸미 볶음의 불맛을 내는 건 로봇이 맡습니다. 경력 15년 요리사는 그동안 다른 반찬을 준비합니다. 이 볶음 요리 전문점에서는 손님이 몰린 2시간 동안 100인분 주문을 사람 1명과 로봇이 해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쳐다보지 않아도 잘하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불맛의 비결은 AI에 있습니다. 사람이 요리하는 영상 3,800개를 분석해 불 조절과 웍질 타이밍, 각도를 찾았습니다. 사람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모션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쇠를 들고 있는 손,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이 삼겹살집에서 초벌구이는 로봇의 몫입니다. 조리 시간, 온도 센서로 고기의 상태를 분석하고 풍미를 결정하는 이른바 마이야르 반응까지 살피며 고르게 구워냅니다. 숙련되지 않은 알바생이 구웠을 때 컴플레인이 많이 나와서 고기를 교체한 적이 고기 요청 요구가 많았었는데 사람의 손맛까지 넘보는 로봇들. 한 채용 사이트에선 최근 3년 사이 외식 음료, 일반 음식점 등의 채용 공고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간은 이런 기계를 잘 조율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로 이동이 될 건데 문제는 그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인력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 구하기 어렵다와 로봇이 사람보다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는 동안 사람의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늑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규모 흔적 조사와 함께 수색 방식 전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2살 수컷 늑대 늑구가 동물원을 탈출한 지 오늘로 엿새째. 지난 9일 새벽 열화상 드론에 포착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동물원 반경 6km 구간에 2,200여 명을 투입해 수색해왔지만 늑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얘가 생존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포하는 작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늑구를 유인하기 위해 놓아둔 먹이는 까마귀와 오소리 같은 다른 야생동물이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원 측은 늑구가 체력이 좋고 최근 내린 비로 수분이 공급돼 2주가량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굴 속이나 바위 틈에 숨었을 경우 열화상 드론으론 감지하기 어려운 만큼 발자국과 배설물 같은 늑구의 흔적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예민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흔적이 잘 안 나타나는 게 늑대의 특징이거든요. 수색 당국은 늑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색 범위를 확장해 대규모 흔적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늑구가 수색 반경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색 방식의 전환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고3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학교 시절 갈등을 빚었던 해당 교사가 최근 같은 학교로 부임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고등학교 정문으로 잇따라 들어섭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A군이 30대 남성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고3 남학생이 교장실 가서 30대 남 선생님 이렇게 찔렀다 이 정도는.
피해 교사는 목과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이 112에 신고해 자수하자 인근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가방에 흉기를 숨겨 등교한 뒤 교장에게 교사 면담 요청을 했고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둘이 인사를 시키고 난 없어야 되겠지 하고 저는 잠깐 자리를 피해준 거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거 중학교에서 A군을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피해 교사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근 오며 둘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생활지도에 불만이 컸던 A군이 이와 관련한 고충을 학교 측에 호소해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수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A군을 대안학교 위탁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뒤 정상 수업을 진행했으며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뒤집힐 정도의 엄청난 충격으로 주택이 부서지고 유리 파편에 주민들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4시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 번쩍이는 섬광에 이어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사고 건물 앞은 순식간에 깨진 유리와 잔해로 가득합니다. 폭발 충격은 주차된 차량이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죠. 지금 보니까 파편이 말도 못해. 사고가 난 상가 건물 맞은편 아파트입니다. 폭발 당시 충격으로 아파트 각 세대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도로 곳곳에선 파손된 건물 잔해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 주택과 상가 피해만 160여 건, 차량 90여 대가 부서졌고 깨진 유리창 파편에 15명이 다쳤습니다.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한밤중 날벼락 같은 사고에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안방 베란다에 있는 유리창이 얼굴을 덮치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200m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폭발 원인은 가스 누출. 상가 1층 외부에 둔 LPG통에서 흘러나온 가스가 식당 내부로 유입됐고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스 누출이고요. 50kg, 그다음에 180kg가 두 통이 있었는데 50% 정도가 유출돼서 아마 폭발이 되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파손이 심한 일부 피해 주민은 당분간 임시 거처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최근 한 공장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를 크게 다치게 한 일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죠. 이 대표는 장난이었다며 어디에 맞았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을 보니 사고 부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태국 국적 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공장에서 세척 작업을 하던 중 업체 대표가 자신의 항문에 공업용 에어건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장에 10cm가량 구멍이나 수술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업체 대표는 고의로 조준한 건 아니고 장난이었다며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돌아서면서 부딪혔는데 이게 칫솔이 나긴 났어요. 칫솔이니까 내가 아야 했단 말이에요. 장난치지 마, 뭐 아파 그래도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사건 당일 119 신고 녹취록입니다. 소방대원이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묻자 신고자인 대표의 아내는 장파열이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경위를 물으니 에어건으로 항문에 장난치다 복통으로 내원했다고 말합니다. 신고 당시 이미 다친 부위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들린 상태에서 에어건으로 항문 쪽에 조준해서 작동을 시켰다.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짚고 다른 쪽 손으로 에어건을 작동시켰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업체로부터 에어건 2대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4월 17일을 KBS는 시청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이 있는 주를 시청자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잘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작동이 멈춘 풍력 발전기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긴박하고 생생한 화재 현장. 시청자가 찍은 이 영상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보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KBS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시인의 생애를 담은 이 작품도 시청자가 제작한 것으로 다양성, 공공성이라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KBS를 통해서 아무래도 노출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고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공영방송 KBS의 가치를 시청자가 함께 만들고 있는 겁니다. KBS는 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청자 주간을 운영하는데 올해도 전국 시청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이 수신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청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더욱더 깊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새로운 AI 기술도 적극 도입하고 시청자 감사 음악회와 AI 시대 공영 미디어 역할에 대한 토론 등 KBS의 주인인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사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올해 적도 부근 태평양 수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10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더 빨라지고 한반도에는 폭우와 폭염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미국 중서부를 휩쓸고 간 대홍수. 곳곳에서 강물이 범람하며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선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극단적인 재난을 불러온 건 슈퍼 엘니뇨. 적도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 중에서도 최고 등급입니다. 당시 수온은 평년보다 무려 2.4도나 높았습니다. 10년 만인 올해 다시 슈퍼 엘니뇨의 귀환이 예고됐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예측 모델들은 올여름 엘니뇨가 시작돼 겨울에 최고조에 이를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다를 달군 열기가 대기 흐름을 뒤바꾸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기온 상승도 가속화될 거로 우려됩니다. 분석 결과 과거 5차례의 슈퍼 엘니뇨는 전지구 연평균 기온을 0.2도가량 끌어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온난화 추세에다 슈퍼 엘니뇨까지 가세하면 역대급 고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내년의 전지구 온도가 1.5도는 가뿐히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6도, 1.7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또 기후변화로 슈퍼 엘니뇨는 더욱 잦아지고 그 영향 역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뜨거워진 동중국해 영향으로 폭염이나 폭우 등 극단적인 재난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어제 전남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두 순직 소방관의 사연이 알려지며 더 큰 안타까움 속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세은 기자입니다. 하루 사이에 하늘의 별이 된 박승원, 노태영 소방관. 각각 세 아이의 아버지,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에 주변의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합동 분향소를 찾은 동료 소방관들은 함께 했던 날을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절대 현장을 먼저 서두르지 않고 이제 남은 근무 기간 동안 그 말씀 기억하면서 노 소방교는 주 업무가 구급차 운전인데도 진압대원 역할까지 겸하다 변을 당한 걸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많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들어갔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순직한 두 소방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부도 또 소방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토치를 이용해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불이 났다는 50대 작업자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작업자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소방대원들이 1차 화재 진압 후 철수했다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2차로 진입했다 고립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소방관의 연결식은 내일 완도군 농어민 문화센터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피로해소 등에 좋다는 말에 알부민 제품 찾는 분들 많은데요. 일반 식품인 먹는 알부민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에 판매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알부민 제품입니다. 비싸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제품들. 먹거나 마시면 피로 해소나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하지만 허위 광고입니다. 알부민이라고 다 같은 알부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사로 맞는 혈청 알부민은 삼투압 유지와 항산화 등의 역할을 하는 의약품입니다. 반면 먹고 마시는 알부민은 계란에서 추출한 난백 알부민으로 일반 식품입니다. 먹는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알부민 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 그냥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거고. 업체도 피로 해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털어놓습니다. 피로 개선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이 남들도 그렇게 많이.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8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복된 업체입니다. 한 번 위반을 하면 이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고 2차, 3차 위반이 되면 이제 행정 조치를 하고. 의사협회도 알부민 부당 광고에 이름이나 초상권을 내준 의료인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시 교복을 입고 친구 찾기에 나서는가 하면 AI를 활용해 운동에 도움도 받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 건강 지키기에 나선 어르신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녀 어르신들이 교복을 차려입고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처럼 소지품을 꺼내놓고 짝을 찾습니다. 무슨 띠세요? 서울 종로구가 2년 전부터 시작한 어르신 친구 찾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미팅에서는 남녀 친구 7쌍이 탄생했습니다. 저 형님 어떠세요? 전진적 잘생겼어요.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73살, 경쟁률이 3대 1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고 좋았어요.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체력 단련실에서 준비 운동을 마치고 접었다 피는 힘으로 얘를 던져줄 겁니다. 운동 지도사의 설명에 농구공 넣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실내에서도 확장현실 기기를 이용해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AI로 체형 분석까지 하면 1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외부 활동에서 밖에서 공놀이를 한다는 거는 더더욱 없고, 근데 지금 가상이지만 재미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한 가지라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 위험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